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여야는 오늘 긴급 의총을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지난 조사보다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IAEA 최종 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가 참 여러 차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일단 최종 보고서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보고서가 많은 민주당에서 예측했듯이 이제 뭐 결국 일본에 뭐 방류의 기준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뭐 그 과학, 그러니까 말하자면 IAEA는 그렇잖아요. 유엔 산하 독립기구인데 국제 원자력에 대해서만 아주 국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독립적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2년 전 의뢰를 해가지고 2년간 조사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는 그 좀 드라이하게 데이터 수준들만 담길 거라고 저도 예측했고 대부분 그런 기준이 담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이제 IAEA가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해서 바로 이게 뭐 일본 정부가 방류할 수 있는 허가증을 준 건 아니거든요. 이 국제 오염수 기준에 따라서 방류할 수 있는 그 최종 책임과 권한은 해당 자국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본이 판단할 문제긴 한데 지금 IAEA가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 저는 어찌됐건 저는 국제 원자력 기구로서 11개국의 연구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어쨌든 독자적 기구의 유엔의 기구로서 어찌됐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그 11개국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정확하게 검증해서 조사한 거니까 저는 그건 신뢰해야 된다. 다만 이 과학의 문제와는 별개로 IAEA가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또 가서 조사한 것도 있으니까 지금 이게 조만간 발표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저는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다만 이걸 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깡통 보고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은 이 말하자면은 정치권이 이 정쟁의 불씨를 더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분석하고 근거를 내세우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이게 정치권의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IAEA가 면죄부를 줬다. 혹은 뭐 방류의 기준을 줬다. 깡통 보고서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좀 부당한 그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 내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최종 보고서 도입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그래요. IAEA와 회원국들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IAEA는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를 내놓은 거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부가 수질 검사를 했어요. 근데 수질 검사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 이 보고서 내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보고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어떤 제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려가 제기되는,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고서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IAEA는요, 이런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기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IAEA 역사를 찾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IAEA는 결코 원전과 관련해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가 못 됩니다. IAEA 강령을 보면요.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및 촉진을 하는 기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 에너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기구가 이렇게 핵 사고,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한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서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 이건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으로 쓴 보고서라고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이전에 중간 평가 보고서도 이미 다 안전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도 그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예측한 대로 그대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IAEA 사무총장이 이제 일본을 방문한 뒤에 우리나라를 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크게 뭐 기대하는 바가 없다라고 지금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방문 자체를요? 예. 왜냐하면요. IAEA가 원전 사고 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AEA가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왜 와서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일본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이고요. 그 원전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를 선택한 것도 일본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주변국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 아닙니까? 네. 근데 왜 IAEA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마치 이거 안전합니다라고 우리한테 설득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취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것부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말씀하시죠. 대해서 저는 좀 그 이견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IAEA의 사무총장이 어쨌든 이 독립국의 수장으로서 2년간 이 작업을 진두지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보고서 발표됐는데 사실 여기 전문성이 있는 부분도 많이 들어있고 수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해석하더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와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우리나라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태평양 도서국을 또 인근 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관련한 국들 돌면서 설명회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 김성환 평론가 말에 동의하는 거는 일본 정부가 설득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그래서 방류 시기를 놓고 설령 IAEA가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내렸더라도 우리가 방류하는 시기는 최소한 인접국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전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여름철이를 방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당연히 방류에 대한 책임은 그 국가가 귀속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설명은 IAEA 사무총장보다는 일본이 하는 게 맞고요. 저는 보고서가 나왔고 우리도 여기에 참여했던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나라고 우리는 또 현장 방문까지 했어요. 그러면 조만간 우리 정부가 발표할 종합 보고서가 있을 텐데 그것과 IAEA 보고서가 얼마나 또 매칭되고 또 이렇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떤 예. 건지 설명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하자면은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올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또 말하자면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은 여기 가치 중립적인 보고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조금 좀 과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앞서 강력 말씀드렸잖아요.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IAEA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사실은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1950년대는 중국까지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 핵 확산을 막아야 되겠다. 그 대신에 원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걸 상호적 이용을 촉진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생에 관한 한계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근데 뭐 태평양 도서국가도 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전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일본이 해야 되는 걸 왜 IAEA가 합니까?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각 지금 미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 입장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제는 뭐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아마 오늘 1일 브리핑에서 11시 정도에 관련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좀 발표하겠다라고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아직 공식 입장을 조금 지체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IAEA의 보고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라고 나설 또 계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 IAEA 보고서를 우리가 참 잘 보면은 IAEA가 이걸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 김성환 평론가 말씀대로 이거 하는 기구는 아니에요. 근데 일본 정부가 요청했어요. 왜냐? 우리가 국제 원자력의 기준으로서는 가장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월성 원전 1, 2호기 폐쇄하고 신고리 원전 또 건설하고 할 때 우리도 IAEA 기준을 따랐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 그러니까 그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자기 자국 정부에 있는 연구기관에 맡기면 세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에 맡기겠습니까? 한국에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IAEA에 맡긴 건데 그래서 IAEA의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말하자면 우리 원자력 학계라든가 정부에서 반응하는 건 맞는데 예. 대통령실이 여기에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버리면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워딩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최종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논쟁을 더 점화시킬 수 있어서 저는 발표하지 않은 것을 보고 오늘 11시에 발표할 정부의 입장이 저는 그게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실 측에선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문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동안에 다 옹호하면서 지금은 또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입장을 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가 뭐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일본 정부가 해야 될 걸 우리 정부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우리 정부는 오히려 우려를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안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국민의 우려가 있으면 그 우려를 대변하는 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데 일본에서도 괴담이라고 뭐 우려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괴담이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는 방류 시점과 관련해서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 대표가
지금 해수욕 시즌이 임박했는데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본 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니 해수욕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방류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일본 야당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일본 정부를 우리가 대변하거나 아니면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오히려 더 역풍이 불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우려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좀 더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야 설령 오염수가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우려가 차츰차츰 불식시켜지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1시에 어떤 입장을 낼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정치권의 반응도 좀 엇갈렸습니다. 어떤 목소리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고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IAEA가 실효 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 역시 없다.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의 의견을 받아쓰고 책임은 모두 일본에게 있다고 말하는 깡통 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네, 여야는 이제 오늘 오전에 긴급 의총을 열고 여기에 대해 이제 대응 방안들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독자적인 청문회도 하겠다, 일본을 방문해서 투쟁을 하겠다, 뭐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이후의 전국 상황 좀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민주당이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게 휘발성이 강한 이슈인 만큼 대국민에게 말하자면 이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국민 안전과 먹거리라는 또 그다음에 어민의 생존이라는 아주 이게 현실적인 문제와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치가 현실을 떠나서는 또 이게 운영될 수 없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이 이렇다고 우리 야당이 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겨울철로 방류 미루겠습니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부 여당에게 일본에게 강력히 촉구하라고 압박하는 전술을 취하면서 저는 플랜 B를 짜야 한다고 봐요. 뭐냐면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류가 됐을 때 할 수 있었던 말하자면은 후쿠시마 수산물뿐만 아니라 그 인근까지 폭넓게 해서 그것을 수산물 어종을 우리가 더 수입 금지 확대한다든지 만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민 보호는 어떻게 해주고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플랜 B를 짜야죠 정치권이. 그러니까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지금 안전하다고 먹방 퍼포먼스 할 것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법안 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럼 만약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일본이 방류했을 때 일본에 책임 물을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방류의 첫 타이밍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오염수 데이터가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보고서가 예측한 대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랬을 경우 우리가 일본에 항의하는 루트는 어떻게 열어놓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죠. 지금 단순히 머리 띠두르고 나가고 수산시장 가서 회 먹는다고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는 현실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의총을 통해서 네. 일종의 말하자면은 정부는 일본에 강경하게 좀 이야기하는 트랙을 택하고 그다음에 야당은 마치 이거 가지고 너무 공격하는 소재로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플랜 B를 짜는 법안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저는 여야의 힘을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장을 좀 정리해야지 이게 강경일변도로 가서는 저는 이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야 모두 그러니까 방류 이후에 좀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신데요.
전 지금까지 정부는 아니면 국민의힘이 보였던 태도가요. 스스로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축소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IAEA 보고서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고 그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무조건 믿는 태도를 보이면요. 일본은 틀림없이 IAEA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할 거예요. 그럼 우리 정부가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수산물 앞으로도 금지할 겁니다. 수입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국민은 우리가 커지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언젠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거예요. 그럼 그거 당장 닥칠 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막 괴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야당하고 싸우려고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톤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를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안전성 우려가 제기될지 아무도 사실 예측하기 어려워요. 지금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거 한번 입증해보라고 과학자들 한번 불러가지고 얘기해보고 싶어요. 30년 뒤에 정말 안전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진짜 안전합니다.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자기의 신념에 따른 것이고요. 과학적 실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단언을 해버린다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IAEA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제기됐을 때 우리 정부의 운실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좀 반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최근에 지질학계가 우리가 홀로세라고 하는 지질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인류세라고 하는 시대로 바꾸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표본이 되는 지층을 선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 있는 한 호수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요. 거기가 가장 유력한 그 호수인데요. 최적층에 인류의 그 영향력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록에 남는다는 걸 가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류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남는 기록이 플루토늄이에요. 핵실험과 그리고 또 원자력 폭탄을 사용했던 기록이 지구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지층에 기록되는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 앞으로 인류세라고 하는 지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삼중수소든 스트론튬이든 어떤 거든 간에 핵종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이게 돌고 돌아서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왜 너무 지나치게 단정합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그거에 대한 대처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 최소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그 여지는 좀 남겨두고 대처하는 그런 현명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오늘 일일 브리핑이 있으면서 정부의 입장까지도 저희가 들어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 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정치권에서 요즘 또 많이 이제 언론에 나오는 말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제 또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뭐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또 표현했어요.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카르텔이 과거에 이게 원래 어원은 그 일종의 말하자면 동맹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였지만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이권으로 이제 뭉쳐진 사람들이 담합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네네. 특정한 세력이 이득을 부당으로 취하는 것을 이제 통칭하는 언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입문하기 전에 유명한 어록을 남겼잖아요. 검수완박을 하면 부패완판이 된다라는 이제 검수완박 부패완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비슷하게 그런 이제 그 슬로건이 됐는데 네. 대통령께서 그 아무래도 이제 30년 동안 수사의 전문성을 갖다 보니까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이 어떻게 엄중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또 그것이 이른바 미래 세대가 가져야 할 자원들을 약탈해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이 저는 형성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하고 나서 지금 1년 내내 이제 말하자면은 노동연금 교육개혁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노동연금 교육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른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노동계에는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어떤 말하자면 노동자 카르텔도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교육에는 또 교육 카르텔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진전과 그다음에 개혁을 막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나가는 차관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권 카르텔을 정말 뿌리 뽑는 그런 그 전사들이 돼달라고 이렇게 또 요청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을 너무 이걸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하자면은
노동연금 개혁이라는 그 정부의 3대 개혁의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이것들이 말하자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간다는 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다만 이것들을 좀 처리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건 너무 사법의 영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카르텔의 청산들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순기능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정부가 더 좀 홍보하고 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이권 카르텔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매년 내 대입 시험에 카르텔하고 킬러의 용례를 정리하시오 뭐 이런 서술형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새로운 용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데 카르텔이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사용되는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과연 알까? 전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카르텔 때문에 이권 카르텔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공무원들도 지금 카르텔이 뭘까라고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요.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카르텔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치 대한민국이 카르텔 천지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또 정반대로 기업들한테 가면은 킬러 규제 해제하라고 그렇게 또 요구해요. 기업들은 카르텔은 없고 규제 완화의 대상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대한민국에서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경제용어로서 재계나 아니면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뭐 굳이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법조계 카르텔이 제일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검사들이 정관 예우 받고 판사들이 정관 예우 받는 거 이거 심각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는 검사 카르텔 정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검사들이 중요한 자리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건 얘기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이 언어는 어디에 적용됩니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마치 누구를 때려잡거나 아니면 누구를 척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카르텔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네. 바로 뒤따라가면서 검찰, 경찰, 뭐 공정위, 국세청까지 나서서 전부 그거 때려잡기 위해서 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과거 독재 시절의 범죄와의 전쟁하고 뭐가 다른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해볼게요. 여야가 상대당 의원을 각각 제소를 했습니다. 윤리위에요. 대상은 윤영찬 의원과 김기현 대표인데, 글쎄요, 이게 막말 때문이에요. 시작은 막말 때문이고 결국 이제 윤리위 제소까지 갔는데, 근데 뭐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 참 저희가 뭐 여러 이제 건건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형식에 그냥 불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김남국 의원 건도 지금 윤리 갔는데 지금 위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쵸, 지금 뭐 아직 뭐가 아무런 없죠. 결론이 나는 게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는 저는 그 격언이 비슷한 그 윤리에 적용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면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서로 이제 뭔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겠는데 정치적으로 문제 삼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걸 윤리로 제소해서 한번 이렇게 절차 받고 넘어가는 형식을 취하자 이렇게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윤리 가고 안 가고의 그 당대표의 발언이 윤리로 가는 참 이게 서로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만은 네. 어찌됐건 지금 중도층이 자꾸 여론조사상 자꾸 수치가 잡히는 이유가 이런 정치권에 좀 말하면 험한 말들이 좀 말하자면 국민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지 못하고 짜증을 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최소한 이런 것들 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어의 품격을 통해서 이걸 자제를 통해서 뭔가를 하도록 해야지 이게 윤리 제소한다고 해서 국회가 정화된다면 그건 국회도 아닌 거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의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근데 정치의 언어에 대해서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말들이 험해지면요. 지지자들이 상대를 증오하게 돼요. 그러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혐오를 조장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는 정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정치적 이득은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혐오적 단어나 표현들이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그거를 오히려 국민을 부추기거나 선동해서 이렇게 해서 정치적 이익을 자꾸 취하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 스스로를 불신시키거나 아니면은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그쵸. 테니까 예.
가급적이면은 좀 품격 있는 단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비판하더라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에 출퇴근할 때는 서로 들려가지고 밥 잘 먹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과연 맞는 거냐. 좀 협치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존중하는 태도는 보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모두 정치권의 말들 그리고 윤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제를 잠깐 바꿔서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낙연 전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현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까도 궁금하고 이재명 대표랑은 또 만나면 또 언제 만나는 걸까 이런 부분들 민주당에서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웃복싱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순간 정치 무대로 뛰어오르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민주당 당내 정치를 하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당내 정치를 해야 될 때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 전 대통령 만나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네, 있을 문재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 뭐 또 최장수 어떤 총리까지 이야기들 같이 했으니까요. 할까요? 아무래도 뭐 굳이 나온다고 하면 예. 뭐 문 전 대통령하고는 개인적 인연도 많으니까 그런 것에 관한 대화를 나누겠지만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공개하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100가지 말을 했지만 메시지는 한두 가지 메시지밖에 안 나올 테니까요. 네. 만약에 그게 나온다고 하면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라든가 정부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경도되거나 치우친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언급을 한다 그러면 곧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가급적 그 얘기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적절하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도 저는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당분간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첫 평론가님께는 이 부분 간단하게 네. 여쭤볼게요. 이상민 의원이 뭐 유쾌한 결벌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뭐 비명계라고 말하는 이상민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 대해서 뭐 생각할 여지가 좀 있어는 보이는데 분당 의지 실제로 있는 걸까요? 저는 뭐 그 가능성 크게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잊고 있지만 민주당이 지금 혁신위의 시간인데 혁신위가 돋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혁신위의 시간이에요. 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이기 때문에 혁신위를 도입했는데 지금 혁신위가 역할이 안 되고 뉴스가 안 되는 거지 지금 민주당이 위기예요. 위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낙연 대표의 역할과 당내 어떤 여러 가지 자정작용을 이야기한 거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이라고 했던 이계호 의원이 아마 다음 총선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질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아직은 이 당이 아직 카오스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은 또 귀국하자마자 일정들 다 짜놨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묘역, 문재인 대통령 방문, 그다음에 봉하마을 방문 이거는 말하자면은 뭐 우리가 추석 때 되면 성묘 가듯이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혁신의 시간이 끝나고 여러 가지 좀 보면서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정중동의 모색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가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8.4%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5.5%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의 추이를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지금 현안이 여권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조금 그래도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유의미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뚝심과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해주고 있다. 근데 제일 재미있는 것은 외교 안보가 상승 요인이기도 하고 또 하락 부정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둘 다 이게 강하게 붙은 건 뭐냐? 이거는 제가 뭐 정확히 분석하면 이건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보수 지지층은 대통령이 정말 외교 안보에 대해서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또 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전임 정부 지우기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양쪽 지지층이 첨예하게 집결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긍정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지역적으로나 연령대별로나 조금 세밀하게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저 수치가 총선까지 어느 정도 연결되느냐는 지금 예단하기엔 조금 이른 감은 있어서 어쨌든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에
지지층들은 굉장히 화답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오히려 전 정부 지휘기라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 뭐 비슷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에게 표를 주겠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지. 문항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30.6, 국민의힘이 29.5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비슷하게 진보와 보수가 표집이 됐다는 얘기고요. 거의 비슷하게 서로 간의 지지층이 이렇게 딱 나눠져 가지고 응답을 했구나라고 네.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부동층이라고 하거나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층은 사실 응답을 거의 별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거에 가까워지면 중도층이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중도층의 의사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뭐 내년 총선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맞추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뭐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떨어져 나가 있는 지지층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도층 입장에서는 정치에 그만큼 실망감이 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중도를 누가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내년 총선의 승패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금 전에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응답하지 않은 비율의 그 그래프가 굉장히 좀 높은 게 눈에 띄어요. 24.1%. 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 중에도 저 이제 무당층에 대한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 지금 네. 국민의힘이 약간 그 이제 말하자면 선거일이라면은 그러니까 지지층은 국민의힘이 조금 지금 말하자면 지지도 높은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왜 더불어민주당이 높아요? 그 간극이 뭐냐면은 네. 중도층이 그 만일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탈해 나간 층이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최소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수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그 여당이 좀 봐야 할 대목은 이 중도가 실제로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이게 정권 안정이냐 프레임이 짜졌을 때 불리할 수도 있다고 놓고 본다면 이 중도층 어떻게 끌어들이를 전략을 짜야 될지 그걸 지금부터 여권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지하는 정당 없다 이런 것도 뭐 27.3% 뭐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제3당으로 나오면 웬만한 이 양당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수치고 그래서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또 신당 창당 필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신당이 창당해도 총선 지지 안 한다 이게 60% 나오거든요. 국민들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근데 만일 지금 이렇게 중도가 높아도 지금의 현행 선거구제로 치러진다고 가정하니까 예. 양당제로 치러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지층들이 결국 빠져나가서 중도, 그러니까 강력한 신당이 이제 요건을 갖추려면은 대권 후보가 있든가 아니면은 그 어젠다가 정말 중도로 소구할 수 있는 가장 어젠다 세팅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효과가 없으면은 결국은 이 중도층이 형해화되면서 결국 양당 체제로 결국 흡수되고 마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양당 정치의 사실 비극인 거죠. 저 신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복잡 미묘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과연 그 정도의 어떤 제3지대 가지고 될까? 이런 이제 의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기대를 싶어요. 안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기대를 안 하겠지만 중간층에 있는 부동층으로 남아 있는 층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만큼의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선뜻 주지 못하는 이런 현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제3지대가 뭔가 자꾸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은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하면서 이 47석에 대해서 30석만 지금 캡을 씌워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국회에서 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만들어버리면 지역구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대부분 의석을 다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비례해서 의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제3지대를 만들었을 때 비례해서 의석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는 염두에 두고 자꾸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